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견류를 가공 중인 한 작업장. 그곳에 있던 3명의 작업자는 작업의 효율을 위해 정해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작업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그곳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대량으로 방사되어 작업자 모두를 피폭시킨다. 일본의 3대 재벌가 중 하나인 스미토모 가문. 스미토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가문으로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 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본 투자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회사는 1590년에 개업한 스미토모의 원류기업으로 JCO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JCO는 핵연료 제조 과정 중 가공 과정을 맡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 회사다. 사고 발생 3년 전 JCO에서는 오우치 이사시, 시노하라 마사토, 요코가와 유타카 이렇게 직원들이 한조로 결성되어 스페셜 크루라 불리며 함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들의 주 업무는 농축도 5% 미만의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 연료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당시 외부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우라늄 연료 가공 업무를 위탁받는다. 업무 내용은 일본 최초의 고속증식로인 조요에서 사용할 우라늄 연료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평소에 다루던 재료와 달리 18.8%의 고농축된 재료였는데, 작업자들은 이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사고 예방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게 되어 해당 재료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 만에 핵물질 처리 작업이었지만 JCO는 해당 작업자들에게 그 어떤 교육과 정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업무를 시작한다. 첫 작업이 시작된 날인 9월 10일. 이날로부터 약 3주가 흐른 9월 30일경 대부분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로 작업자들은 무난히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9월 30일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양동이에 질산을 담아 18.8%의 고농축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녹인 후 그 용액을 침전조에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6통째 용액을 다 부어 넣을 때까지만 해도 요코가와 유타카와 시노하라 마사토가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7통째 용액을 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우치가 다가와 요코가와가 하고 있던 깔때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며 그와 교체한다. 그리고 이 행동은 곧 벌어질 사고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그렇게 오우치와 교체를 한 요코가와는 벽 너머의 방으로 이동해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오전 10시 35분 오우치와 시노하라는 7통째 용액을 침전조에 부어 넣는다. 그 순간 침전조 안에 있던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파란 불꽃을 발산했다. 마지막 7번째 용액을 넣었을 때 침전조 안 우라늄의 양이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임계사고라 불리는 핵분열을 일으킨 것이었다. 임계사고는 핵분열성 물질이 분열 반응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제어 불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는 핵분열로 발생하는 중성자 간 충돌이 발생하여 주위의 핵연료가 연쇄적으로 분열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당시 침전조에 직접적으로 용액을 부었던 시노하라는 6에서 10시버트의 피폭량을 보였고, 용액이 원활히 들어가도록 갈대기를 잡아준 오우치는 16에서 20시버트, 벽 너머 방에 있던 요코가와는 피폭량이 1에서 4.5시버트였다. 일반적으로 1년간 허용되는 자연방사선 피폭량은 3.08mS인데,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무려 수백 수천 년치에 달하는 방사선 양을 한 번에 받았고, 직접적인 피폭자 시노하라와 오우치는 점점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사고의 원인은 JCO의 작업 공정에 있었는데, JCO는 연료 가공 과정에서 정식 매뉴얼이 있음에도 효율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었다. 우라늄 화합물의 분말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용해탑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들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양동이를 사용해 간편하게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들만의 비밀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했다. 거기다 농도가 다른 용액을 혼합해 균일하게 만드는 마무리 과정에서 저탑이라고 불리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침전조를 사용하였는데, 저탑은 키가 높고 내경이 좁은 특성 때문에 임계 가능성이 적었지만 반대로 침전조는 키가 낮고 내경이 넓어 임계 사고의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더불어 JCO 내부에서도 효율성에 따라 임의로 단축된 공정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 먼저 가장 피폭량이 높았던 오우치는 고설량의 피폭으로 인해 염색체의 형체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형태는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었는데, 당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혈액 전문의들은 처음 보는 형태의 염색체를 보고 무력함에 빠질 정도였다. 이로 인해 오우치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사들은 이미 이때 그의 처참한 마지막을 예견한다. 사실 오우치는 사고 발생 직후 두통과 의식에 문제를 보이던 시노하라와 달리 멀쩡한 모습으로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걸어 들어올 정도여서 의료진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가 퇴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우치는 더 이상 백혈구가 생성되지 않아 무균 병실로 옮겨졌고, 여동생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을 받아 백혈구가 증가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새로운 세포 염색체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었고, 점점 피부가 형성되지 않아 체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 결국 오우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83일이 지난 1999년 12월 21일 23시 21분에 다발 성장 기부전으로 사망한다. 함께 입원했던 시노하라 또한 비슷한 경과를 거쳤는데, 그의 염색체는 오우치보다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으나 염색체는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노하라 또한 염색체의 모습이 확인된 순간 이미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었다. 오우치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그는 한동안 좋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점 피부가 벗겨지고 전신이 피부가 손상되어 갔다. 오우치가 사망한 뒤 그 소식을 들은 시노하라는 자신의 아내와 형에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는 구강에 손상이 심해져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 이후 양팔과 얼굴 그리고 몸통 등 거의 전신에 피부 이식을 받았는데, 그 후 시노하라는 기적적으로 큰 회복세를 보여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병세가 나아졌고, 의료진들 또한 시노하라의 생존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얼마 가지 않았고, 결국 시노하라는 엄마 제발이라는 종이에 적은 메시지를 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오우치 이사시와 시노하라 마사토의 시신은 방사성 물질로 여겨져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인 관에 완전히 밀봉되어 매장되었다. 사고 이후 JCO의 소장을 비롯해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2003년 3월 3일 각각 집행유예와 2에서 3년의 금고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앞서 사망한 두 사람과 함께 피폭되었다가 회복한 요코가와 유타카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코가와는 몸이 완전히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4년 정년 퇴직을 한 뒤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생전의 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함께 낚시를 하러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알려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